화성 표면 어딘가에 50년 넘게 묻혀있는 소련 로봇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꺼내러 가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로봇을 보낸 나라가 이 사실을 수십 년간 숨겼다는 겁니다. 냉전시대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화성에 도착하려고 미친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거의 전부 실패했거든요. 폭발하고 추락하고 연락이 끊기고 그런데도 계속 쏘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을 조작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서 지워버렸죠. 오늘은 그 숨겨진 역사, 소련의 비밀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가 지구 궤도를 돌았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 소련 과학자들은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달도 아니고 금성도 아닌 바로 화성이었죠. 미국이 아직 로켓 발사대에서 헤매고 있을 때 소련은 1억 9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행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술력이 야망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였는데 유도 시스템은 조잡했고 로켓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거의 모든 부품이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60년 10월 10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행성 간 발사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르던 R7 계열 로켓을 개조한 발사체가 바이콘으로 발사대를 떠났는데 이륙 직후 제어를 잃고 하늘에서 산산조각 났죠. 자폭 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뉴스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없었으며 소련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4일 뒤에 똑같은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련은 이 두 번의 발사를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고 외부 세계는 한동안 그 시도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실패한 탐사선에는 나중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건 소련이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지구 궤도 위성에 붙이는 포괄적인 명칭이었거든요. 화성 탐사선이 폭발하면 그냥 코스모스 몇 번이라고 재분류해버리면 외부에서는 평범한 위성 실험으로 보였던 겁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나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를 분석하면서 마스 1960A, 마스 1960B 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소련 내부에서는 1M 우주선, 즉 첫 번째 화성이라는 코드명으로만 불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 했을까요? 냉전시대의 우주는 단순한 과학 경쟁이 아니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이건 정치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성공하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실패하면 철저히 묻어버리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미국은 실패해도 TV로 생중계했지만 소련은 정반대였던 거죠. 1962년이 되자 소련은 새로운 세대의 탐사선을 개발했는데 2MV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시리즈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습니다. 2MV4는 화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대기를 분석하는 근접 비행선이었고 2MV1은 화성 표면에 부드럽게 착륙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착륙선이었죠. 10월 24일에 2MV4가 발사되었는데 지구 궤도까지는 갔지만 또다시 탈출 단계 점화 과정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소련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서방에서는 이 물체를 스푸트니크 22로 추적해 기록했죠. 5일 뒤에 발사된 2MV1은 아예 비행 중에 폭발해버렸고요.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소련은 드디어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거뒀습니다. 1962년 11월 1일에 발사된 마스 1호가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해 날아간 거죠. 이 탐사선에는 자기장 측정기, 방사선 감지기, 우주 먼지 센서, 심지어 수증기를 탐지하는 장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약 2억 킬로미터를 비행하면서 61차례나 지구와 교신했는데 화성 접근 수개월 전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1963년 3월 21일 지구에서 약 1억 676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완전히 침묵해버린 거죠. 원인은 자세 제어용 가스 탱크의 누출로 추정되는데 가스가 새면서 탐사선이 방향을 잃었고 안테나가 지구를 향하지 못하게 되면서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극저온의 우주 공간에서 전력 시스템이 얼어붙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마스 1호는 다시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소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화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1964년에는 존드 2호가 발사되었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6개의 실험용 플라스마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화성 표면을 연구하고 식물 존재 가능성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분광기도 실려 있었죠. 6개월 가까이 화성을 향해 순항했는데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력 시스템 고장이나 열 제어 장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데 화성에서 약 1600km 떨어진 지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또 놓친 거죠.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공개된 화성 미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제 화성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고 표면에 착륙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더 강력한 로켓, 더 무거운 우주선, 더 정밀한 데이터 링크가 필요했고 그래서 M69 시리즈라 불리는 새로운 탐사선을 개발했습니다. 1969년 3월 27일 마스 1969A가 프로톤 K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프로톤 K는 높이가 58m에 달하고 추력이 1100톤이 넘는 괴물 같은 로켓이었죠. 소형 버스 크기의 탐사선에는 화성 표면을 촬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륙 직후 로켓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인근 마을의 창문이 깨지고 불타는 파편이 카자흐스탄 초원 전역에 흩어졌죠. 소련 우주 역사상 최악의 발사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5일 뒤에 마스 1969B로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공중에서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단 분리 과정에서 상단 로켓이 고장나면서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져 불타버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수백만 달러짜리 미션 2개가 사라진 거죠. 미국의 마리너 4호와 6호가 이미 화성 근접 비행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 실패들은 소련에게 엄청난 타격이었는데 물론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화성 미션이 시도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스모스나 존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비공개 발사가 최소 6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궤도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발사대에서 폭발했을 수도 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도 소련 기록 보관소에는 수정되거나 완전히 사라진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1971년 소련은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스 2호와 마스 3호 두 대의 강력한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는데 각각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착륙선에는 토양 채취기 기상 관측 장비 그리고 도시락 상자 크기의 작은 로봇 로버인 프롭 M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퀴 대신 금속 스키를 달고 곤충처럼 뒤뚱거리며 이동하도록 설계된 이 로버는 케이블로 착륙선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11월 27일 마스 2호 착륙선이 시속 2만 km 이상의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감속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서 화성 표면에 그대로 충돌해버렸죠. 신호도 없고 데이터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가 역사를 만들었는데 마스 2호는 화성 표면에 닿은 최초의 인공 물체가 되었거든요. 비록 충돌이었지만 말이죠. 불과 며칠 뒤인 12월 2일 마스 3호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낙하산이 펼쳐졌고 역추진 로켓도 점화되었으며 거대한 행성 규모의 먼지 폭풍 속에서 착륙에 성공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이 화성에 연착륙한 순간이었습니다. 착륙선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소련 과학자들은 환호했는데 정확히 14.5초 뒤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화성에서는 역대급 먼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미세한 먼지 입자가 착륙선의 전자장비를 합선시켰거나 안테나를 덮어버렸거나 아니면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파묻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마스 3호는 죽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사진을 전송한 거죠. 물론 회색 노이즈와 정적줄 무늬가 뒤섞인 흐릿한 이미지였지만 이건 화성 표면에서 지구로 전송된 최초의 사진이었습니다. 프롭 M 로버는 결국 한 번도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착륙선이 그걸 내보낼 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로봇은 화성의 붉은 모래 어딘가에 50년 넘게 묻혀있죠.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외로운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소련은 화성을 정복하려 했고 실패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화성에 닿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마침내 화성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죠. 2018년부터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이 화성의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00회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매년 50만에서 100만 회의 지진이 감지되니까 화성은 훨씬 조용한 편이죠. 대부분의 화성 지진은 규모 3 이하로 아주 약한데 2021년 8월에는 규모 4.2가 기록되었고 2022년 5월에는 규모 5짜리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서 규모 5면 창문이 깨지고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인데 화성에서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이건 화성 내부에서 여전히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성의 단일 암석권 판을 휘게 만들고 그게 지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질 활동이 화성의 생명체 가능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화성은 극도로 춥고 방사선이 강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 척박한 세계입니다. 표면에서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동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죠. 망원경이나 로버로도 쉽게 발견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생물은 다릅니다.
지구에서도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미생물이 있으니 화성 지하처럼 따뜻하고 방사선이 차단되는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8년 화성 궤도를 도는 마스 익스프레스의 레이더 장비가 남극 지역 지하에서 거대한 호수일지도 모르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신호가 몇 군데 더 보고되기도 했죠. 다만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 정말 물인지 아니면 얼음층이나 광물층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엑소마스 궤도선이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에서도 물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화성 적도를 따라 뻗은 이 협곡 시스템에서 네덜란드 크기쯤 되는 넓은 구간이 거론됐고 표면에서 불과 1m 안팎의 얕은 곳도 후보로 이야기됐죠. 다만 이것도 물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물과 함께 나타나는 성분이 많이 보였다는 관측에 더 가깝습니다. 지구의 남극 빙하 호수에서는 미생물과 물고기까지 발견된 적이 있으니 화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화성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이 얼음을 녹일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들은 높은 염분 농도 때문에 얼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 바다보다 20배 이상 짜다면 미생물도 살아남기 어렵겠죠.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하호수의 정확한 성분을 알아내려 하고 있고 동시에 말라버린 지표면의 수역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때 화성에는 많은 호수와 강이 흘렀고 대기도 있었으며 훨씬 따뜻했습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2022년 9월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물줄기 근처에서 유기분자를 발견한 거죠. 로버가 화성에서 유기물을 찾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직경 45km의 제로 분화구 약 35억 년 전에 형성된 고대 강과 호수가 만나는 삼각주 지대였거든요. 수십억 년에 걸쳐 모래와 흙과 염분이 쌓인 이 퇴적층에서 퍼시비어런스는 역대 최대량의 화성 유기분자를 추출했습니다. 지구에서도 고대 생물 화석은 이런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되죠. 로버에 장착된 셜록 장비가 분화구에서 채취한 분자를 분석했는데 탄소 원자와 결합된 수소 원자가 검출되었습니다. 탄소는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이고 생물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제로 분화구의 유기분자가 황산염과 얽혀있다는 점인데 지구에서 황산염 퇴적물은 유기물을 보존하고 생명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 분자들이 자연적인 화학 과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 알 수 있는데 나사가 향후 미션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죠. 큐리오시티 로버도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화성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메탄 수치를 감지한 겁니다. 10억 분의 21이라는 농도였죠. 지구 대기에서 메탄은 주로 생물체의 배출로 생성되거든요. 연구자들은 화성의 메탄도 생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탄이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면 이미 분해되었을 텐데 아직 남아있다는 건 최근에 생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암석과 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메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해로운 이산화탄소가 화성에서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퍼시비어런스에는 몫이라는 토스터 크기의 실험 장비가 실려 있는데 니켈 기반 내열 합금으로 3D 프린팅되었고 열을 유지하는 가벼운 에어로겔과 적외선을 반사하는 얇은 금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장치는 섭씨 800도에서도 버틸 수 있죠. 몫이는 최근 이산화탄소에서 순수한 산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분리하고 부산물인 일산화탄소는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죠. 시간당 최대 10g의 산소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첫 테스트에서는 약 5.4g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인이 10분 정도 숨 쉴 수 있는 양이죠. 화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이니 원료는 사실상 무한하고 화성 전역을 덮고 있는 레골리스 토양도 가공하면 연료나 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9년에 화성에 선 우주인의 첫 이미지를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고 스타쉽의 랩터 엔진 14개가 이미 테스트를 마쳤죠. 나사도 스타쉽을 달 착륙 모듈로 선정했고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아르테미스 3 미션으로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목표가 화성인데 204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 하고 있고 달이 연료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초의 화성 정착대는 적도 근처에 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의 지하수가 있는 지역이 유력한 후보죠. 물은 음용수로도 쓰고 농작물 재배에도 필요하며 가정용으로도 사용되거든요. 화성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아르곤의 독성 혼합물이라 산소가 필수인데 몫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서 직접 메탄과 액체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서 귀환용 로켓 연료를 만들 계획이죠. 만약 빙하 호수에서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식민지와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셈입니다.
화성 토착 미생물은 그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을 테니 연구하면 인간이 화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60년 전 소련 과학자들이 꿈꾸던 화성 정복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탐사선들, 숨겨진 폭발들, 조작된 기록들,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이해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된 거죠.